예, 그러면은 두 번째 발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권영우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Der zweite Vortrag lautet Rückgriff auf Hegel als Übergang zum Selbstbewusstsein der analytischen Philosophie. Der Vortrag wird von Professor Kwon vorgestellt. Ja,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Haben Sie meinen Text? Ich habe heute. Ja, okay. 그 시간 관계상 제가 띄엄띄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분석 철학의 자기 의식의 이행으로서 해결에 귀한 이 제목인데요. 먼저는 경험주의에 대한 셀라스의 비판과 분석 철학의 전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철학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제 프레게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기존의 형이상학적 사유를 다 제거하고 일종의 이제 모든 학문은 다 명제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어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초기 분석 철학자들은 대부분 이제 그 감각 소요, sense data 또는 given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크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경험주적 전통에 뿌리박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각 소요 이론이라고 이제 지칭을 하는데 이 감각 소요 이론에 따르면 더 이상 분석되지 않고 매우 단순한 그 직접적인 어떤 명제 지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명제를 소위 말해서 원자 명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원자 명제가 감각 소요에 기초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 해겔 철학 같은 경우는 이제 감각 소요에 의해서 검증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모든 형이상학을 배제하려는 어떤 그런 경향 속에서 해겔 철학은 이 초기 분석 철학자들의 일종의 제1 비판 대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해겔 철학이 19세기 거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그 서양 철학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러셀이나 무어도 해겔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해겔을 강력하게 비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초기 분석 철학은 반해겔적 성향을 띠게 되는데 이제 셀라스를 계기로 해서 분석 철학의 어떤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석 철학의 이러한 전환점이 분석 철학 자신의 비판적 자기 반성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셀라스는 분석 철학계에서 영향 있는 한 철학자로서 분석 철학의 중요한 토대라고 할 수 있는 경험주의가 가진 몇 가지 근본적인 믿음들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각 소요로 구성된 원자 명제는 더 이상 분석되지 않으며 비추론적이다. 두 번째, 감각 소요는 실제 세계와 일치하고 따라서 원자 명제는 감각 소요에 의해서 검증 가능하며 왜냐하면 감각 소요는 부정할 수 없는 진리 조건이기 때문이다. 고요. 세 번째는 지식의 종류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경험적이고 비추론적인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추론적 지식이고 이 전자와 후자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지식이다라는 것이 일종의 그 경험주의가 갖는 근본적 믿음이라고 정의될 수 있습니다. 셀라스는 이렇게 경험주의가 가진 이 세 가지 믿음들을 이제 검토해 보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 검토 과정에서 이제 논점은 뭐냐면 원자 명제가 과연 지식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만약 원자 명제가 지식이라면 그 명제는 분석 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원자 명제는 언제나 문장 형태로 다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주어 수로의 결합으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 원자 명제가 분석이 불가능하고 비추론적이라면 그것은 지식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지식은 다시 문장 형태로 표현되고 원자 명제가 지식이 아니기 위해서는
문장으로 표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장은 분석 가능하고 그렇다면 다른 명제의 기초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자 명제가 지식이라면 그 명제는 분석 불가능하지도 않으며 또한 비추론적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셀라스는 감각 소요가 직접적인 지식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감각 소요 이론에 대해 비판하는데 감각 소요 이론은 원자 명제는 분석 불가하고 비추론적이라고 주장하는데 바로 이 점을 셀라스가 이제 비판합니다. 논리 실증주에 따르면 감각 소요에 부합하는 어떤 사태와 사실들은 존재하며 세계를 구성하고 이제 그 비트겐슈타인이 얘기한 것처럼 세계는 그러한 사태들의 총체고 사태라면 사실이고 그것은 원자력 사실의 존재들이 그것이 네, 번역이 좀 그 사태라 함은 사실이며 그것은 원자력 사실들이 있는 것의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경험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원자력 사실을 감각 소요를 통해 인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감각 소요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 자체는 감각 소요와 일치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 이 사과는 빨갛다 라고 말할 때 셀라스는 이러한 그 일종의 이제 더 이상 분해될 수 없다고 하는 이제 원자 명제와 같은 것이죠. 이러한 명제가 이러한 또한 진술이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과가 빨갛다라는 문장이 이 사과는 그 관찰자 그에게 빨갛게 보인다라고 재구성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사과는 그 관찰자에게 어떠한 정상적인 인지적 조건 하에서 빨갛게 보인다라고 다시 재구성됩니다. 이렇게 이제 재구성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정식이 되는데 이제 X가 빨갛다라고 하는 것은 X는 정상적인 인지적 조건에서 정상적인 관찰자에게 빨갛게 보인다는 겁니다. 사실상 빨간색인 X가 어떤 특수 조명 장치 아래서 파랗게 보인다라는 것은 이제 X를 그러한 조건에서 보고 있는 관찰자에게는 참입니다. X는 빨간색이지만 어떤 특수한 조명 장치 아래서 만약에 그 X가 파랗게 보일 때 그렇게 보는 관찰자에게는 그것이 참일 것입니다. 하지만 관찰자에게 주어진 감각 소요는 그러니까 이제 파란색이라는 빛의 파장이겠죠. 그것은 실제와 일치하지 않을 겁니다. 셀라스는 감각 소요가 경험주의 본질적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실제와 감각 소요의 일치가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을 바로 이 점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기 분석 철학자에 따르면 참된 명제는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논리적 참이고 분석 명제며 다른 하나는 경험적 지식이고 종합 명제입니다. 다시 경험적 지식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추론적 지식이고 하나는 비추론적 지식입니다. 셀라스가 비판하고자 하는 목표는 원자 명제라고 할 수 있는 비추론적 지식입니다. 경험주의에 따르면 원자 명제는 비추론적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원자 명제는 감각 소요를 통해 직접적으로 검증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자 명제는 더 이상 분석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셀라스는 비추론적 지식이 엄격한 의미에서 추론적 지식과 구분될 수 있는가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감각이 간접적으로 주어지고 항상 어떤 조건 속에서 주어진다면 사태에 대한 우리의 경험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감각 소요가 다양한 지각 조건에 의존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각 소요가 실제와 이제 직접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믿음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지식이 비추론적이기 위해서는 그 지식이 감각 소요로부터 직접적으로 획득되고 동시에 감각 소요는 어떤 지각 조건과도 관계없이 그 실제와 일치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셀라스는 감각 소요가 실제와 일치하는지의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각 소요가 사태에 대한 우리의 경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지각 조건에 의존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 비추론적이라고 이제 간주되었던 원자 명제가 지각 조건 때문에 분석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각 관찰자의 심적 상태에 따라서 그 사태를 인식하는 이제 관찰자에게 하나의 사태는 다르게 경험될 수 있습니다. 즉 누군가에게 관찰되는가 라는 것은 앞서 언급한 원자명제에 대한 셀라스의 재구성에서 정상적인 관찰자에게와 관련성을 갖고 외적 조건에 따라 라고 하는 것은 셀라스가 정상적인 인지 조건에서 라는 것과 이제 관련성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재구성을 셀라스는 이제 현상의 논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셀라스는 감각 소유가 그 직접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신화라고 이제 주장합니다. 이것이 이제 감각 소유의 신화인데 그 감각 소유 이론에 대한 셀라스의 비판으로 인해 분석 철학의 근본적인 기초가 이제 흔들리게 됐다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셀라스에 따르면 감각 소유 이론은 감각은 알미 아니다 또는 감각은 알미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감각 소유 이론이 만약에 이제 전자가 옳다고 주장을 하게 되면 뭐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감각 소유를 감각하는 것은 비추론적인 지식의 소유를 함축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각은 알미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감각 소유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또한 후자도 옳다고 또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감각적 내용을 감각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비추론적인 지식의 존재를 함축하는 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감각이 지식이다라는 단순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과가 빨갛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과에 대한 알미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뭐 그런 거죠, 당연히. 예. 그래서 이제 감각 소유를 감각하는 것은 감각 소유의 대상 또는 사태를 아는 것인데 셀라스는 감각 소유 이론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비일관성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셀라스가 지닌 이제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이제 명확히 드러나는데 감각들은 어떠한 전제를 가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외적인 물리적 대상들보다는 심리적 과정에 더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셀라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셀라스는 물론 감각 소유가 중립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감각 소유가 감각이 알민지 지식인지 아닌지와는 무관하게 단순히 그 감각적인 어떤 내용들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감각 소유는 중립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셀라스는 우리가 감각 소유와 같은 세계에 대한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하지만 그 그림은 실제 세계로부터 직접적으로 주어진 것도 아니고 또한 비추론적인 지식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그림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인지 조건들에 의존한다고 말합니다. 그 조건들을 이제 현상의 논리에서 셀라스가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셀라스가 감각 소유 이론을 이렇게 비판하는 어떤 자신의 시도를 셀라스는 이제 지금 방금 막 시작된 해결적인 성찰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점은 그 감각 소유 셀라스가 이렇게 감각 소유 이론을 비판했다고 하는 점은 비추론적인 원자력 지식과 감각 소유의 직접성에 의존하는 정초주의에 대한 하나의 결정적인 비판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콰인도 뭐 그런 정초주의를 비판하지만 그 셀라스와는 달리 이제 해결적 전해를 일으키지 못했다고 생각되고 셀라스는 해결적 전해의 일종의 방아쇠를 당겼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에서 경험적 지식의 기초에 대한 셀라스의 비판이 콰인의 비판보다 해결적 전회의 관점에서 볼 때 더 의미가 있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물론 콰인의 비판도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경험주의에 대한 이런 셀라스의 비판에 의해서 촉발된 분석 철학의 일종의 전환점은 사실 분석 철학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분석 철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분석 철학 자신의 자기 비판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장입니다.
네, 분석 철학의 자기 의식으로서의 감각 소요의 신화입니다. 감각 소요의 신화는 분석 철학이 어떤 전환점을 갖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는데, 분석 철학은 경험주의와 이제 형식주의, 형식 논리화 이런 두 가지 이제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논리주의는 명제를 참과 거짓으로 검증될 수 있는 문장 뭐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이때의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주의적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그 분석 철학의 경험주의적 기초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문장이 어떻게 참과 거짓으로 검증되는지를 간단히 살펴보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서울에 눈이 온다라고 제가 말을 하면 이 말이 참이기 위해서는 지금 실제로 서울에 눈이 와야 됩니다. 지금 눈이 안 오니까 이제 거짓이죠.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지각된 이제 저 바깥에 저의 발화 제가 말한 것과는 독립적인 하나의 사태를 우리가 감각적으로 지각한 것, 그것이 이제 일종의 감각적 소요, 그 주어진 것이라고 불리는데, 그것에 의해서 어떤 문장이 또는 발화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검증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감각 소요가 이제 사실은 진리 조건이기도 하고 지식의 어떤 직접적인, 더 이상 이제 분해 불가능한 그런 정초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한 경험적 지식을 이제 또한 비추론적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논리 실증주의자는 감각 소요는 직접적으로 의심할 바 없이 실제와 일치한다고 확신하는 거죠. 지금 밖에 이제 눈이 온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을 때 밖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눈이 오지 않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그것은 그러고 나서 바로 바깥에 눈이 오지 않는다라는 그 실제와 지금 보고 있는 것 자체를 일치한다라고 강하게 확신한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 분석 철학자들은, 초기의 분석 철학자들은 어떤 문장이 의미 있는 문장인지는 감각 소요에 의해서 검증 가능하다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문장이 감각 소요에 의해서 검증될 수 없다면 이제 그 문장의 이제 진리값을 알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값을 알 수 없는 그런 문장은 의미 없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부분의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해결 철학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감각 소요에 대한 확실성에 대한 논리 실증주의자들의 이런 확신은 사실 정신현상학에서 우리가 살펴본 감각적 확신과 사실 비교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모든 경험적 지식들은 감각 소요에 기초해 있고 감각 소요는 실제 세계와 일치한다고 주장합니다. 감각에 의해서 지각되는 하나의 대상 또는 하나의 사태는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사실로서, 그리고 그것이 경험되는 바와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하지만 헤겔이 말한 바와 같이 의식은 자신이 감각한 어떤 감각적 지식, 어떤 지각에 의해 알게 된 것이 객관적인 실제 세계와 정확히 대응하지 않는다는 점을 그 의식 스스로 이제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이제 의식이 이제 감각 소요에 기초한 경험적 지식의 오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의식이 주관적인 감각적 확신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실제 대상과의 그 대상에 대한 의식의 경험 사이의 일치에 대한 확신을 의심하기 때문에 어떤 의식에서 자기 의식으로의 이행이 이제 생겨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바로 이러한 점이 이제 1950년대 감각 소요에 대한 확신을 분석 철학 스스로 의심하기 시작한 것과 매우 그 어떤 유비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이제 보여집니다. 이런 감각 소요에 대한 확실성을 의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분석 철학 내에서 어떤 친해결적 흐름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흐름을 이제 우리는 소위 해결적 전회의 시작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각 소요가 이제 사실과 일치하는 것을 이제 의심하는 것은 감각 소요의 확신에 대한 믿음이 사실상 하나의 신화라는 점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 감각 소요 이론에 대한 이제 세 가지 이제 비일관적 특징에 대해서는 셀라스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점은 이제 53페이지에 그 52페이지 정리를 이제 감각 소요 이론에 대한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를 했고, 그리고 53페이지 이제 상단부에서 이제 그
이 세 가지가 서로 비일관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 나타납니다. 셀러스가 이제 이렇게 비판한 감각소요 이론에 대한 이런 비일관성은 이제 분명히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분석 철학 자신의 어떤 반성을 통해 분석 철학의 자기 의식, 그러니까 분석 철학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판한 것 자체가 이것이 분석 철학의 이제 자기 의식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객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분석 철학의 이러한 자기 의식은 분석 철학 내부에서 해결에 대한 태도에 대한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이제 함축합니다. 만약 분석 철학에서 감각소요 이론에 대한 재성찰 또는 자기 객관화가 없었다면 해결적 전에는 이러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감각소요의 신화에 대한 주목은 분석 철학이 하나의 전환점을 갖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러한 분석 철학의 전환이 분석 철학의 자기 의식이라고 생각되며 그리고 셀라스는 이제 이러한 전환점을 이제 마련해 준 사람인데 정초론을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많은 초기 분석 철학자들이 감각소요의 직접적 확실성을 경험적 지식의 정초로 생각한 것을 거부한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셀라스는 이제 감각소요의 신화가 경험적 지식이 정초를 가져야 한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셀라스가 그 인용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험적 지식의 단계에서의 지식이라고는 말을 이제 조롱함으로써 이제 사실상 회의주의자에게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봄, 들음, 지각 등에 대한 하위 범주들은 제한하는 것은 이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하위 범주들은 지각자의 지각하는 사람의 어떤 조심스러움과 감각들이 발생한 상황들이 명확히 파악함으로써 점점 덜 이제 불안정해지고 점점 더 믿을만해질 신빙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제 셀라스는 얘기합니다. 이런 점에서 셀라스는 이제 스스로를 교정하는 경험주의를 이제 추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험주의는 이제 감각 소유의 신화를 회피하고 이제 이러한 이제 그 셀라스의 경험주의죠. 이것은 감각 소유의 신화를 회피하고 정초주의와 정합주의 사이에 제3의 길을 찾으려고 하는 이제 하나의 새로운 다른 형태의 경험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러한 경험적 지식이 자기 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간다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이 인용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세계에 대한 그림은 자신의 고정된 특성 때문에 잘못 오인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그림은 이제 이미지로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보통 이제 과학적 이미지와 현상적 이미지 두 개로 이제 셀라스가 보통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어찌되었든 거북이 등 위에 있는 코끼리 그림, 이 경우 거북이를 받치고 있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 정초주의의 이제 문제죠. 이것과 그다음에 자신의 꼬리를 입에 물고 있는 해결주의의 지식의 거대한 뱀, 이 경우에는 어디가 출발점인가? 이제 사실은 정합주의의 문제입니다.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한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둘 중에 어떤 것도 사실은 선택할 수 없다는 거죠. 경험적 지식은 자신의 복잡한 확장과 같은 즉 확장과 같은 즉 과학은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지식이 정초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과학은 비록 갑작스럽게도 아닐지라도 어떤 주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즉 자기의 이제 그 이론들을 계속 반박하면서 이제 사실은 계속적으로 과학적 이론이 이제 그 발전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 셀라스는 이런 의미에서 정통적인 해결주의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경험적 지식의 정초, 즉 감각 소유의 신화를 이제 피하고자 했습니다. 시간이 지금 한 3분 안에 내주시고. 알겠습니다. 네. 그 셀라스는 감각
알면서의 내적인 어떤 사건과 심적 과정에 대해 주목하게 되는데 이런 인지 조건에서 우리에게 이러저러하게 어떤 대상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교정적 경험주의와 우리의 지식이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점, 특히 과학적 지식이 확장된다는 점을 주장하는데 이러한 자기교정적 경험주의는 란 점에서 볼 때는 칸트보다는 헤겔에 더 연관성이 있다고 셀라스는 보여줍니다. 이렇게 분석 철학자가 분석 철학에 대한 믿음 대해 비판하기 때문에 분석 철학의 자기 의식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경험주의에 대한 그 셀라스의 비판은 경험주의를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주의를 바탕으로 둔 분석 철학에 대한 자기 교정, 자기 반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맨 마지막 점을 보게 된다면 보통 이렇게 이제 감각소요의 신화를 계기로 해서 해결적인 어떤 전해를 해겔 르네상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해겔 르네상스라고 보기보다는 이것은 해겔의 이제 사실 철학이 이제서야 제대로 연구가 되는 해겔의 철학에 대한 복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해겔이 죽은 이후에 한 번도 제대로 해겔이 연구된 바가 없었고 그리고 르네상스라면 한번 언젠가 꽃을 피워야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상 이렇게 1950년대 이후에 와서 비로소 해겔이 사실 다시 되살아난 것이지 그 전에는 사실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복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만 읽겠습니다. 감각소요의 신화는 분석 철학에서 해겔 철학을 복권시키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고 분석 철학의 발전 과정을 보면 분석 철학이 초기에는 반해결적 성향을 가지다가 현재는 분석 철학계 내에서 해결적 전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것이 다수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르네상스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만약에 이런 해결적 전해가 분석 철학계 내에서 다방면으로 다수의 어떤 분석 철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이것을 르네상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결적 전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마치 감각적 확신에 빠진 의식이 그 확신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을 객관화하는 자기의식으로 발전했듯이 분석 철학의 자기의식을 나타낸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분석 철학의 발전 자체가 더 넓은 의미에서 사실은 해겔의 주장이 타당했음을 방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셀라스를 설명해 주실 때, 셀라스를 요약하실 때 그 감각 자료가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타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에 대해서 나타낸다고. 감각 자료가 사실과 대응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셀라스의 그 맥락에서 보면은 감각 자료는 인과적 맥락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증거의 역할을 못 해요. 그러니까 감각 자료가 사실에 대응한다 혹은 사실을 나타낸다는 말을 셀라스에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셀라스는 오히려 정상적인 조건 하에서 피지컬 오브젝트를 직접 보는 거지 그 감각 자료를 통해서 그 사실을 나타낸다는 어떤 표현을 셀라스에게 대해서는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논문에서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몇 페이지죠? 그 제가 읽다가 그 아까 그 제가 지금 여러 번 읽다가 그 정확히 지금은 픽스를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이 논문에서 그래서 감각 자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셀라스에 있어서 그 코자란 어떤 그러니까 인과적 질서로서의 감각 자료가 하는 설명적 역할과 그리고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아는 지향적인 맥락이 섞여 있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셀라스에 있어서 인지적 맥락 혹은 그 우리가 세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지향적 맥락은 사실 감각 자료에 있지 않거든요. 감각 자료와는 무관하고 오히려 내가 피지컬 오브젝트를 직접 보는 데서 성립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직접 볼 때 감각 자료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들어온다고 생각하면은 그 감각 자료가 나를 미디에이트 한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바로 셀라스가 얘기하는 소요의 신화거든요. 왜냐면 감각 자료는 우리 외부 세계와의 어떤 직접적인 피지컬한 오브젝트를 보는 접촉을 설명하기 위한 가설로서 도입되는 거지. 셀라스에 있어서는 우리가 감각 자료를 통해서 세계를 본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직접 근데 그것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셀러스는 말하죠. 네, 아니 감각 자료는 일치의 맥락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지향적으로 내가 외부 세계의 사실과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는 내가 정상적인 조명 조건 하에서 외부 세계를 올바르게 경험했는가 규범적이고 지향적인 맥락에 있는 거고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그러니까 하여튼 이 정도로 두 가지. 그래서 두 가지 이 논문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감각 자료가 속한 인과적인 맥락과 그래서 감각 자료는 지향성의 맥락에서 들어오지 않는다는 측면과 그리고 우리의 어떤 우리가 피지컬 오브젝트를 볼 때는 규범적이고 지향적 컨텍스트에서 본다는 사실을 좀 흐리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럼 혹시 그 질문을 간단하게 하고서 예,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Die Frage gilt als eine Kritik an meine Position. Zufolge ihm habe ich nicht klar erklärt, dass wie die Sinnesdaten so 카우델 콘텍스트. 예. wie die Sinnesdaten die Kausalität beschreiben kann. Deswegen ist meine Erklärung von Sellers Theorie ein bisschen unklar. Ja. Er hat erklärt, gibt es zwei Räume der Vernunft oder das Space of Reasons. Dadurch, dass man zwei verschiedene Arten von Bildern sehen. Das erste Bild ist so Scientific Image und das zweite ist Manifest Image. Zufolge ihm, ich habe zum Beispiel über die Manifest Image nicht so viel erklärt. Ja, das ist seine Frage und Kritik. 네, 잠깐 보충할까요? 네. Also Herr Korn hat gesagt, also Sinnesdaten gibt eine Information. Also durch die Sinnesdaten kann man eine Tatsache also feststellen, ob es was also repräsentiert. Aber er meinte, bei Sellers ist das nicht der Fall. Bei Sellers die Sinnesdaten ist nur die kausale Einwirkung. Deswegen kann man nicht so als eine Interpretation betrachten, sondern einfach kausale Einwirkung ist gegeben und dann also in unserem Raum muss man das interpretieren. Ja, aber ich hab das nicht erklärt, aber, weil ich denke, das ist sein Missverständnis von meinem Text. Deswegen. Okay, klar. Sellers hat nicht behauptet, dass die 한국말로 답을 먼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셀러스는 그 감각소에 의해서 어떤 대상이 직접적으로 인식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다만 그 감각소요가 없으면, 왜냐면 그 대상들에 대한 감각적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감각 소요가 내용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그건 셀러스의 말이에요. 아니 감각 소요는 컨텐트라는 거는 지향적 맥락에서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감각소외는 우리에게 아니 두 가지가 있어요. 지향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규범적 예, 예. 그 이성적 공간에서는 그게 어떤 규범적인 어떤 지향성을 갖는 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과학적 이미지로 할 수 있는 그 이제 이성적 논리적 공간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일치하지 않아요. 근데 일치하지 않은데 궤령적 경험주의에 의해서 이 그 세상 세계를 알아가야 됩니다. 이제 셀레스가 근데 예. 셀레스가 센스 데이터를 우리의 경험이 가능하기 위한 인과적 필요 조건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우리의 컨텐츠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각자료가 컨텐츠를 구성한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건 이제 오해의 소지가 많은 거죠. 예, 감사합니다. 일단 한 시간이 돼가지고 한 3분, 2분 정도 안에 답변을 해주시고요. 일단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규범적 이성의 규범적 공간에서는 그 감각 소유는 작용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성의 논리적 공간에서는 감각 소유는 작용해요. 이성의 논리적 공간. 예, 그럼요. 그게 있습니다. 이성의 논리적 공간이 이성의 규범적 공간이죠. 그게 두 가지가 층위가 두 가지. 이성의 논리적 공간과 realm of law, 그러니까 사이언티픽 이미지가 있는 거지. 이성의 논리적 공간과 규범의 논리적 공간은 같은 공간입니다. 어디 그렇게 만나죠 나중에 결국. 만나는 게 아니라 이성의 그러면 이미지가 두 가지 나눠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성의 논리적 공간이 저스티피카토리 렐름이고 규범적 공간이고 그것과 대립되는 공간이 맥도이나 셀레스가 렐름 오브 로우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구분해야지 이성의 논리적 공간과 규범적 논리적 공간을 구분하는 건 오케이. 그건 완전히 센스 로스, 진 로스한 거죠. 예, 어찌됐든 두 가지 그 공간 그 논리적 공간이 나눠지게 되는데 그 이제 예를 들면 과학적 이미지로 보는 어떤 우리의 세계는 거기서는 우리가 어떤 그 대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는 예를 들면 그 감각 소유가 작용을 합니다. 근데 과학적 이미지에서 셀레스 얘기하는 건 나중에 미래 발전된 과학이 계속 발전 나가. 예, 감사합니다. 벌써 이제 저희 발표 시간이 다 끝나갔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맨 마지막 시간에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쉬는 시간 때 계속 이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vielen Dank für den Vortrag.